12. 3계엄과 그 후유증.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TV 담화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며 입법 독재로 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시도되었으며 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당 내 비판 세력까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이 초헌법적 조치를 강행한 것이었다. 198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44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셀프 쿠데타 내지 내란 시도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여야를 막론한 거센 반발과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윤 대통령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태로 규정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극단적인 사태와 정치적 격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극단적 분열과 프레이밍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윤석열의 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어처구니 없는 권위주의적 폭거였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다.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권위주의적 성향에 비판적이었으며 계엄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극단적인 대응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선포를 곧바로 쿠데타 또는 내란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연루되었거나 동조한 모든 이를 일률적으로 반역자로 매도하는 풍토 역시 민주주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전말과 반헌법성 논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교착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당시 국회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법안 추진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었다. 야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뒤 잇따라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군 인사를 자신의 고교 출신 장성들로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을, 야당은 대통령이 계엄을 시행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 제기를 나치식 선동이라 일축했지만 결국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그 의혹을 현실화하는 길을 택했다. 계엄령의 내용과 즉각적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시행을 알렸다. 그는 야당과 일부 세력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헌정질서 수호를 명목으로 전국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은 정지되고 언론 보도가 검열되는 등 광범위한 권리 제한이 가해졌다. 심지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기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 중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물들까지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계엄 불과 수시간 후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긴급 집결하여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 특수부대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산할 수밖에. 불과 6시간여 만에 계엄이 철회됨으로써 물리적 충돌은 큰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았지만 그 밤 국회의사당 부근에서는 군인들과 시민국회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시민들과 온몸으로 막아낸 장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본 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곧바로 그 위헌 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극도의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는 외부의 무력 침공이나 대규모 내란 사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정태우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며 계엄법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직후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해 뜨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유린이자 심각한 반역행위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다수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은 대통령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는 신중론도 일부 존재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 내에서 헌법의 기본 질서를 참절하거나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과연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을 시도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차원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즉 대통령이 이미 가진 권한계엄 선포권을 잘못 사용한 것과 쿠데타와 같은 전복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셀프 쿠데타로 불릴 만큼 반민주적 폭거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내란죄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 행위는 권력 구조 내부에서 벌어진 권한 남용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가가 규정하는 내란 프레임이 또 다른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국회의 탄핵 소추와 대통령 파면 계엄령이 철회된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가 거세졌다. 시민사회와 각계 단체는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촉구했고 국민 다수가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야당 주도로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헌정 공백기 동안 국정은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혼란을 겪었고 한편으로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계엄 이튿날인 12월 5일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 착수했고 검찰도 곧이어 수사에 나섰다. 계엄 당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 제압하려 한 정황 이른바 홍정원 메모도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5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O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신년 벽두부터 윤 대통령을 실제로 구인하기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관저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마침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격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사실상 그의 행동을 헌정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 윤석열의 파면으로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5년 만에 정권 교체이자 2017년 촛불혁명 이후 두 번째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사례가 되었다. 이재명의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내란 심판의 산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선거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다름 아닌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었다. 국민 다수가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시는 내란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쟁 후보였던 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를 두고 윤석열의 아바타 정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면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이러한 발언에서 드러나듯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대 민주주의의 전선으로 설정했고 결과적으로 유권자 다수는 민주주의 수호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법치와 정의의 회복을 강조하며 집권 후 첫 조치로 내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계엄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할 특검이 출범하여 내란죄 및 외환죄 계엄령 선포 시 왜곡한 시장, 교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내란 모해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도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권은 123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세력에 대해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엄정한 청산 작업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바로 내란 프레임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정권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극좌 포퓰리즘의 공격성, 내란 프레임의 남용과 사회 분열, 이재명 정권의 지지자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일부 극성 지지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을 향해 거친 낙인을 찍어왔다.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그의 추종자들을 내란 공범, 혹은 심지어 내란견이라 부르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내란견이란 신조어는 문자 그대로 내란에게, 즉 내란을 일으킨 주범에게 충면처럼 충성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는 과거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대깨문등으로 조롱하던 것에 맞서는 듯한 표현이지만 그 저속함과 혐오의 정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어 보이는 듯하다. 우리 편인 민주 세력과 적인 내란 세력. 그들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면 심지어 동료 시민이나 온건 야당 지지층까지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며 가차없이 내란 부역자 딱지를 붙인다. 실제 사례로 윤석열 탄핵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이들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극우 친일파 내란 동조범으로 매도당했고 협박까지 받았다. 왜 나를 내란 동조범으로까지 몰아가며 밥줄을 끊으려 하느냐고 호소했지만 광풍에 가까운 여론의 앞에서 개인은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강경 지지층의 정서를 일정 부분 활용하거나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계엄 사태를 123 내란 사태로 공식 명명하고 국회에 내란 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나아가 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한 인사들을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월 2일 민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정부 관계자 보수 야당, 국회의원, 보수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명단에는 심지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되었는데 단지 이들이 계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
대통령의 조치를 이해한다거나 군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 선동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특검팀은 실제로 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일부는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법치의 구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계엄 자체에 관여하지도 않은 이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현실은 과연 건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이 사회 전반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극좌 진영에서 내란 세력 척결의 구호를 외치자 반대편 극우 진영에서는 오래된 레퍼토리인 빨갱이 낙인을 재가동했다. 일각의 보수 세력은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진보 진영을 일컬어 종북 좌파,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색깔론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그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마치 한쪽에는 내란견만 있고 다른 쪽에는 빨갱이만 있는 것처럼 한국 정치 담론은 극단 대 극단의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차버렸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는 현재 우리 사회를 내란견 아니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멸시가 일상화된 담론 공간에서는 이성적인 대화나 건설적인 비판이 설 자리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세력은 빨갱이로 매도당하며 탄압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 민주화 세력의 일부가 주축이 된 현 정권 지지층이 반대편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세우며 똑같은 방식의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이자 건강한 공론장의 심각한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권력과 이념에 대한 경고, 국가 권력의 독점과 그에 따르는 폭력성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123. 계엄 사태와 그 이후 벌어진 상황까지의 전개를 보며 깊은 우려를 느낀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권력을 쥔 자가 위기 국면에서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드는 모습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위험성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는 바로 그런 국가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던 한 개인이 군대를 동원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 현실을 뒤엎으려 한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의사에 반할 때 얼마나 위험한 폭주를 하는지 경고해준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권위주의적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등장한 새로운 권력이 보여주는 행태 역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정의 구현이 선의를 띠고 출발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각의 과도한 공격성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한 무리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면을 우려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하다못해 극우이든 극좌이든 폭력이나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설령 누군가가 계엄 선포를 두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혔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다스릴 일이 아니라 공론장의 토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쿠데타 동조 세력이라는 흑백 논리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실종되고 남는 것은 증오와 처벌의 악순환뿐이다. 전 정권의 폭정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권력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슬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극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소위 진보 진영 일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적 행태는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의 감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마치 마녀 사냥과 같은 양상을 띈다면 민주주의는 건강성을 잃고 폭민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지자들의 언행은 상대 진영 인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적폐 또는 벌레로 취급하는 듯하다. 이러한 탈인간화 디휴머너제이션의 언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토양이 된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적대적 언사가 오가고 있다. 내란견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거나 내란 부역자들을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는 식의 댓글들이 버젓이 달린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언어적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역사에서 숱하게 목격된 일이다.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독재 정권은 민주화 인사들을 향해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탄압을 자행했다. 2020년대의 오늘 그 반대편 진영이 상대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 관점에서 보면 좌우 어느 쪽이든 권력을 잡은 세력이 폭력적 수단으로 상대를 억누르려 할 때 그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시민들이다. 국가 권력 간의 투쟁에 시민들이 동원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여파로 대한민국은 한바탕 큰 진통을 겪었다.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취약함을 절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저지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능력을 보여준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그 다음 전개된 상황들, 즉 내란 세력대 민주 세력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사회가 갈라진 모습은 또 다른 교훈을 남기려 하고 있다. 한쪽 극단만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세상이 극좌가 아니면 모두 극우인 것은 아니다. 우리 사이에는 국가 권력 자체를 불신하는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좌우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중도층도 있으며 각양각색의 생각을 지닌 개인들이 존재한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사회를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느라 이 다양성의 가치를 잊고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따르되 소수 의견도 보호하는 제도다. 설령 그 소수가 때로는 불편한 주장
주장을 하더라도 공동체는 관용과 토론으로 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국민을 모욕하는 언어는 사라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편 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는 시대정신이 자칫 또 다른 마녀사냥의 시대정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완전 무결한 도덕적 존재가 아니며 권력은 늘 부패할 위험을 안고 있다.